네, 이번 시간은 퀴놀론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시프로프록사신, 레보프록사신, 목시프록사신 이렇게 프록사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뉴 퀴놀론 기준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퀴놀론도요, 1세대,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시프로프록사신이 1세대에 해당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레보나 목시는요, 뉴 퀴놀론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세대부터, 그쵸? 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 텐데요. 우리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쵸? 세균이 있는데, 세균도 이제 자기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DNA를 열심히 합성을 하겠죠. 그런데 DNA를 합성하려면요, 복제가 되려면 일단은 꼬여있는, 그쵸? 이런 DNA를 다시 풀어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포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퀴놀론이 방해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복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세균의 입장에서는 DNA 합성을 방해받는, 그쵸? 따라서 이제 항생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뉴퀴놀론계 중심으로 제가 특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1일 1회 투여, 그쵸? 하루에 한 번 정도 투여를 하더라도 중추를 제외하고는 장기 이행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쵸 폐를 치료하고 싶어요. 폐렴 때문에. 그러면 이 항생제가 내가 원하는 이 표적 기관인 폐 쪽으로 잘 도달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이제 그쵸 잘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거의 100%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경구로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이게 혈관을 타고 그쵸? 혈중 농도에 어느 정도 그쵸? 도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100%로 잘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러면 경구약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주사제는 딱히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왜냐면 입으로 먹더라도 그쵸, 혈관의 치료 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사제가 필요한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면 아예 이제 연화곤란이 있으신 분, 그쵸? 연화곤란이 있거나 아니면 의식이 아예 없는 분, 요런 경우에 그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때는 경구로 복용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제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쵸? 이 퀴놀론은요, 특징적인 게 철분제라든지 또 설사제 있죠. 요런 거랑 이제 병용 시에는 흡수율이 또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주의사항은 자, 소아와 임산부에서는 거의 금기사항이고요. 그리고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랑 병용할 때는 그쵸, 경련이 유발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퀴놀론계는요, 이제 커버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함부로 쓰게 되면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쵸, 여러분의 레지오넬라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참고적으로 그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프로프록사신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그쵸,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퀴놀론 계열은 아닙니다. 그쵸, 유퀴놀론 계열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1세대 퀴놀론이고 보시면 1일에 이제 2회 투여를 하고요. 자, 제가 폐렴 항생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폐렴 항생제는 뭐 타이피컬과 그쵸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그쵸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뉴모니아 그쵸 타이피컬이든 업타이피컬이든 우리가 이제 뉴퀴놀론 계열이 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시면요 거기에 시프로프록사신 없어요. 이거는 뉴퀴놀론 계열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안 쓰냐면요 그 흔한 원인균이 폐렴구균 있죠. 여기에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렴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등장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 대신 이제 황색 포도균 S. 아우레우스라든지 녹농균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레보프록사신보다는 활성이 높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뉴퀴놀론 계열인데요. 자, 이렇게 폐렴구균에도 듣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이제 레보프록사신이나 목시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스피레이토리 퀴놀론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쵸? 여러분은 크라비트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일 1회 투여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시 프록사신이 있는데요. 그쵸?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죠. 레보프록사신과 마찬가지로 이제 폐렴구균을 커버할 수가 있어서 그쵸? 레스피레이토리 퀴놀론이라고 역시 불리고요. 자, 이거는 1일 1회 역시 투여하고 신기능에 따른 조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냐면 일단은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으로 안 가지만 그쵸? 결국 이제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치료하고 싶은 기관이 요로 감염이다. 그쵸? 이렇게 이제 신장으로 농도가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치료 농도로서는 부적합해서 요로 감염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옥시프록사신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그쵸? 적응증에 요로 감염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목시프록사신은 요로 감염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퀴놀론계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